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13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조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대단원 1단원에 중단원 5단원, 조선의 정치 운영과 세계관의 변화에서 첫 번째 주제,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 체제를 정비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려의 멸망까지는 다 배웠었어. 정치적으로. 이제 조선의 건국과 유교 정치의 확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조선의 건국 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순서는 알아두세요. 퀴즈에 나와요. 먼저 여러분들 위화도 회군 기억나시죠? 이성계가 명나라 치는 건 무모하다라고 하면서 개경으로 회군해서 그 고려의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잖아. 신진사대부랑 같이. 자, 그래가지고 이성계랑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고서 했던 게 권문세족의 토지를 빼앗아서 관리들에게 나누어주는 제도, 바로 과전법을 실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권문세족의 토지를 이제 몰수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1년 뒤에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이 되는 거죠. 고려는 멸망하고서 이제 새로운 나라 조선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아직 수도는 여러분들 개경인데요. 바로 조선 건국되고 2년 지나서는 1394년에 도읍지를 개경해서 밑에 있는 한양으로, 지금의 서울입니다. 지금의 서울로 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서울 다른 말로 한성이라고도 불렀어. 한성, 한양, 서울 다 같은 곳이에요. 자, 이 순서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위가 조한, 위가 조한, 위과 조한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의 기틀 마련과 유교 정치의 확립 한번 내용 볼게요. 자, 국가의 기틀 마련. 이제 새로운 국가가 건설이 되었으니까 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담당했던 게 바로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의 환상의 파트너, 바로 재상이었던, 당시 최고의 신하였던 정도전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정도전은요, 여러분들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급진파 신진사대부였던 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개혁사상으로 수용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둘이서 이제 조선의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고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한양으로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의 학문이었던 이 성리학 같은 경우, 이 성리학이란 학문, 도덕, 예의범절, 충성, 효도, 의리 이런 거 강조하는 성리학을 이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통치 이념으로 확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태조 이성계의 환상의 파트너, 이 신하 같은 경우에는 정도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왕은 조금 덜 똑똑해도 괜찮다. 대신에 똑똑한 신하들 중에서 제일 높은 건 재상이라고 해. 이런 재상이 중심이 돼서 왕과 함께 협조해서 정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왕한테 권력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왕권을 몰아주는 게 아니라 신하의 권력, 신권 같은 경우에도 왕권과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사람이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에 대해서 기본 기틀, 뭐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간단한 법이라든가, 그리고 각 국가에서의 무슨 건물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통치 제도를 정비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기여를 한 사람이거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의 궁궐, 경복궁 있죠? 경복궁이라든가, 그리고 조선을 둘러싼 이 수도를 둘러싼 사대문 있잖아. 흥인지문, 숭례문, 도니문, 숙정문, 이런 이름도 다 정도전이 지은 거거든. 근데 이 이름 안에는 성리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유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덕목들이 들어가 있어. 어질 인자에 알지자, 뭐 예의할 때 예자, 그 다음에 도니문은 의리할 때 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이념이 들어간 이런 단어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양의 기본적인 구획도 본인이 만든 거지. 이런 식으로 뭔가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데 노력을 한 사람이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의 왕을 여러분들이 배우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의 정치 기구랑 조선에서 정치를 운영하는 방식, 요것 좀 먼저 보고서 넘어갈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음 왕에 대해서 알 때 좀 편하거든. 자, 조선은요, 왕이 있고요. 왕 밑에 최고 권력 기구가 의정부야, 의정부. 여기에서 너네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하는 세 명의 정승들이 국가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가장 높은 역할을 하는 정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면은 그걸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 육조야, 육조. 육조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업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조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권, 사람을 뽑거나, 호조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재정, 돈 관리를 하거나, 예조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이나 외교를 담당하거나, 병조는 병사, 군사들, 형조는 뭔가 그 법과 관련된 형법 이런 것들, 공조는 뭔가 건축 뭐 이런 것들, 각각의 이런 업무가 있어. 그래서 의정부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에 인재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인재와 관련된 거, 사람을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시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조랑 예조에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이제 정책이 결정이 됐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예조에서 과거 시험을 주관을 하거든요. 과거 시험을 하기로 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장은 어디로 하고 문제는 누가 내고 막 이런 것들 어떻게 뭐 홍보하고 이런 것들 여기서 기본적인 업무 내용을 작성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6조의 예조에서 예조 판서라고 있어. 예조의 가장 높은 사람 판서라고 불러. 각 조에서 6조 판서 이렇게 하는데 이 판서가 이렇게 이걸 심사해달라고 의정부에 보내. 그럼 의정부에서는 이걸 확인을 하고서 자기 선에서 커트할 수 있는 건 커트하고 왕한테 올릴 만한 건 올리고 이렇게 의정부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거든. 자, 밑에 있는 만화로 보면 좀 더 편해. 봐봐. 6조에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작성을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심사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의정부에서 이거는 왕한테 보고할 만하네 하고 올리고, 이거는 왕한테 이전에 말했으니까 이거 집행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다리씩 의정부를 거치는 거야. 6조가 의정부한테 말하고 의정부는 왕한테 자를 거 자르고 올릴 거 올리고, 이렇게 되는 게 얘들아 6조의 업무를 의정부의 심사를 거치게 한다라고 해서 의정부 서사제라고 불러. 이런 통치 방식을. 요거 그러면 여기 있는 바로 요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가 되는 거야. 6조가 의정부한테 보고하고 의정부는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왕한테 건의하고 왕은 이거 허락 내려주고 의정부는 다시 6조한테 명령하고, 의정부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의정부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뺄만한 거 알아서 컷하고 막 이런다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거 컷할 게 아닌데 의정부가 맘대로 해버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즉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경우에는 왕권과 신권이, 신하의 권리가 비슷하게 돌아가. 근데 의정부 서사제 같은 게 싫은 왕들도 있을 수가 있어. 왜 의정부 지들이 마음대로 중간에서 뭐 커트하고 자기가 뭐 6조한테 바로 명령 내리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왕이 있을 수가 있어. 나는 6조한테 직접 시키고 내가 직접 보고를 받고 싶은데 이런 왕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6조 판서가 업무 결제를 왕한테 직접 받게 하는 6조 직계제라고 하는 거를 실시하는 왕들도 있어. 예를 들면은 6조 직계제를 실시한다. 이제부터 6조 판서는 업무사항을 의정부가 아니라 나한테 직접 결제를 받아라. 의정부의 심사를 빼라. 의정부 쟤네 말 들을 필요 없어. 나한테 직접 해. 라고 하는 이런 왕들도 있단 말이야. 즉 이런 거 6조가 왕한테 직접 보고한다. 이거 직계한다라고 하거든. 이건 6조 직계제라고 해. 6조가 의정부 안 거치고 바로 왕한테 보고하면 왕이 바로 6조한테 명령 내리는 거. 이거는 왕이 의정부 간섭받기 싫어가지고 하는 거거든. 즉 보통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을 때 6조 직계제를 해요. 요거를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거거든. 이걸 좀 잘 알아두고 있어야 돼. 그럼 이걸 파악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다음에 배울 왕은 바로 태종이야, 태종. 태종은 조선의 3대 왕이거든? 선생님 왜 2대 안 배워요? 2대는 뭐 별로 한 게 없어. 2대는 정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3대, 태종 배우는 이유가 한 게 많아. 태종 이방원이야. 자,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이성계의 그 5째 아들이거든? 여기 5째. 근데 5째니까 여러분 조선 같은 경우에는 첫째 부인의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일반적이야. 왕이 되는 거는 무조건 첫째 부인의 첫째 아들이 그게 정통적으로 계승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방원은 5째 아들이니까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근데 이 이방원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되게 많은 역할을 해줬어. 그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정몽주 설득하다가 정몽주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정몽주 죽이고, 그리고 열심히 아빠 도와가지고 조선 건국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거든. 근데 이성계가 자기 첫째 부인이 아니라 그 둘째 부인의 아들 중에 그 방석이라고 둘째 부인 신덕왕후야. 둘째 부인의 아들 방석이라고 하는 애를 세자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많이 공을 세웠는데 첫째 아들은 죽었어.
그러면은 공을 세운 자기를 세자로 삼아야지 어떻게 얘를 삼을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왕자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난을 일으켜가지고 방석을 제거해버려. 그 방석 제거하면서 이방원이랑 정도전이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이때 정도전도 같이 제거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방석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었던 방과가 이제 왕에 오르는데, 이 방과가 이때 정종이야. 근데 정종이 이제 태종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정종이 태종한테 왕위를 물려주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정종한테 왕위 넘겨받아서 다섯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서 이방원이 이제 왕이 된 거야. 이게 정통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 본인이 계속 난을 일으키고 약간 무력을 사용해서 된 거기 때문에 태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공격받을 건수가 많았어. 지가 난 일으켜가지고 된 거잖아. 이렇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태종은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방금 봤던 의정부, 얘네 이 중간에 있는 재상들한테 간섭을 안 받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국가의 모든 일을 육조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그리고 직접 모든 일은 육조를 통해서 명령을 하는, 이거 뭐라고 했어? 육조직계제라고 했지. 이 육조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즉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은 왕들은 여러분 육조직계제를 실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별표야. 태종은 육조직계제 실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 보고 역할을 해야 되는 의정부의 역할이 당연히 그러면 줄어든 거잖아. 그래서 의정부의 재상들의 권한은 약화되고 왕권은 강화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태종실록의 내용을 보면 이거 우리 옆에 학습제 사료 나와 있어. 의정부의 여러 일을 나누어 육조에 귀속시켰다. 의정부가 관장한 일은 사대문서, 중국의 외교문서 쓰는 거, 그리고 중재수의 재심, 다시 한번 심판하는 거, 요거에 관한 것뿐이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육조가 직접적으로 왕에게 했다라는 내용이거든. 자, 이것만 내가 딱 봐도 이거 육조직계제구나 알아야 돼. 이거 별표야. 너무 중요해. 자, 그리고 이 태종이 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민증 같은 거야. 당시에 호패라고 불렀는데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발급한 호패를 발급했어요. 이거 호패법이라고 합니다. 호패가 바로 얘들아 요거거든. 보면은 요게 이름 나와 있고, 그리고 출생 연도, 기유년 이렇게 적혀 있고, 과거에 합격한 연도라든가 과거 종류, 문간지, 묵간지, 잡간지 이런 것들 적혀 있는 지금의 민증 같은 거. 자, 이걸 왜 발급을 했느냐? 이거 하나하나 발급하면서 이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군사가 필요하면 군사 징발에 활용하기 위해서 호패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종의 아들이었던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세종대왕, 세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얘들아 굉장히 이상적인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아빠 태종이 왕권을 워낙에 튼튼하게 해놨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그 기본적으로 튼튼해진 왕권을 바탕으로 자기가 이상적으로 유교정치를 실시할 수 있었던 거거든. 자, 이상적인 유교정치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유교에서는 왕만 권한이 강하면 안 된다. 신하의 말도 같이 들으면서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권과 신권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신권 신하의 권리야. 자, 이런 게 바로 이상적인 유교 정치야. 왜냐, 왕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하의 말도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은 경연을 굉장히 많이 실시를 합니다. 경연이 뭐냐면 국왕과 관리들이 같이 학문을 토론하는 거야. 유교 경전에선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소? 백성들에게 잘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소? 이런 식으로 계속 신하들의 의견을 묻는 거야. 여기 첫 번째 그림처럼 뭐뭐에 대한 경들의 생각은 어떻소?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것들 굉장히 활성화하면서 신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요. 그리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기관 집현전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육조직계제가 아니라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합니다. 의정부 서사제 뭐라 그랬어? 중간다리 역할 의정부가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 육조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의정부에 보고를 하고, 그거 보고서 의정부는 커트할 거 커트하고, 그리고 왕한테 올릴 거는 올려서 건의하고, 그럼 왕은 그거 허락 여부 알려주면은 의정부가 육조한테 명령하고, 이렇게 의정부의 중간 역할을 강화시켜주는 게 의정부 서사제인데, 의정부의 역할을 강화시켜준다는 거 왕권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권도 같이 강하게 해주는 거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이상적인 유교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운영 방식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종실록을 보면 의정부 서사제 내용이 나와 있어. 이것도 여러분들 사료에 나와 있어요. 육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위하고, 먼저 의정부에게 알려주고, 의정부는 가부, 허락 여부를 헤아린 다음에 왕한테 아뢰어 왕의 전지를 받아 허락을 받아 육조에 내려 시행한다. 이거 바로 의정부 서사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하면은 굉장히 애민 정신이 투철한 왕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야. 애민,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죠. 자, 유교적인 민본사상. 유교에서는 백성들을 나라의 근본으로 생각해서 백성들을 잘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백성들에게 잘해줘야 된다. 자식처럼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거든. 이런 것들을 세종대왕이 굉장히 잘 알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 말과 중국의 그 글자가 다르니까 이게 뜻이 통하지 않아서 어렵다. 백성들을 위한 글자, 바로 훈민정음을 그래서 창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유교적인 정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합니다. 삼강이 뭐냐면 유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덕목인데요.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된다. 군의신강.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된다. 부의부강.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 부의자강. 이게 바로 삼강이야. 즉 충성.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거. 그리고 부의자강 이런 거. 효도 이런 것들 전부 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유교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쉽게 그림이랑 같이 적은 책이 삼강행실도야. 이런 거 편찬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죠.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삼강행실도 나오면 이것도 세종이야. 자, 이렇게 세종 다음에 제4대였던 세종 다음에 밑에 있는 이 표 볼게요. 세종 다음에 세종의 아들이었던 문종이 여러분들 왕이 됩니다. 제5대 왕이 되는데 일찍 죽어요. 병 때문에 일찍 죽고요. 그 아들인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때 단종의 나이가 12살이었거든?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5학년이지. 단종이 워낙에 어리다 보니까 이미 세종 때부터 권력을 잡고 있던 신하들이 단종을 약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한 상황에서 당시에 세종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세조, 바로 여러분들 수양대군입니다. 영화 관상에 나왔던 사람이잖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거 보셨어요 혹시? 그 수양대군이야. 이 수양대군이 결국에는 그 단종 주변에 있던 신하들을 다 제거하고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죠. 즉 단종은 자기의 삼촌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거야. 그래서 17살에 결국에는 너네랑 동갑이네. 17살에 죽게 되거든요. 자, 이 세조가 단종을 물리치고 자기가 권력을 잡은 사건을 바로 계유정난이라고 불러. 계유년에 이제 정치적인 난리가 났다라고 해서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거잖아, 세조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세조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당연히 있겠지. 너 이렇게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왕이 됐잖아. 이렇게 신하들이 공격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조 같은 경우에는 신하들의 말을 많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 그래봤자 자기한테 계속 욕만 할 테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설치했던 집현전, 학문연구기관, 집현전이랑 왕이랑 신하가 같이 학문 연구했던 경연, 이런 것들 다 제도 폐지시켜버리고요.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직계제, 의정부서사제가 아니라 중간에 재상들의 권력을 약화시킨 육조직계제를 실시를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조 때는 여러분들 또 뭐가 있었냐면은 조선의 기본적인 법전, 지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헌법 같은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이 법전을 편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세조 때 완성되지는 않고요. 세조 다음에 이제 그 예종이 왕이 되는데 예종이 빨리 죽고 세조의 손자였던 성종 때 이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조선의 성종 같은 경우에는요, 집현전을 계승한 학문연구기관으로 홍문관이라고 하는 거 설치를 하고요. 다시 한번 경연을 활성화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신권도 떠받쳐주는 그런 유교 정치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방금도 말했지만 세조 때부터 편찬을 시작했던 이 경국대전이 성종 때는 완성이 돼서 이제 반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를 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토대가 이제 마련이 된 거죠. 그거 어려운 말로 유교적 법치 국가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교적인 거, 법 안에도 도덕, 예의, 충성, 효도, 의리, 이런 식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이게 법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런 것들로 법으로서 다스리는 국가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경국대전의 내용을 보면요. 경국대전은요, 이거 교과서에 여러분들 나와 있어요.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뭐 관직 규정이라든가 관청의 조직은 이전, 이거 육조와 관련된 것들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호전은 인구나 토지 세금, 예전은 과거나 외교 의례, 병전은 국방 군사, 형전은 형벌 재판 노비, 공전은 건축 토목 도량형, 이런 것들에 관련된 법
내용이 싹 다 나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호정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나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나와 있잖아. 호정 보면은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눈다.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다시 측량해서 토지 대장을 만들고 호주와 해당 도 그리고 고을에 갖추어 둔다. 토지 대장을 만든다. 이런 거 다 법이잖아. 이렇게 이걸 따라가지고 매번 이제 토지 조사하는 거야.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 생원과 진사과 초시 합격자 700명 중에 한성부 200명, 경기도 60명, 충청도 90명, 전라도 90명, 경상도 100명, 강원도 45명, 평안도 45명, 황해도 35명, 함경도 35명으로 합격자의 수를 할당한다. 합격을 시킬 때는 지역마다 이렇게 할당해가지고 하고, 형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형벌이나 재판 이런 거에 관련된 거잖아.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려면 한성은 주 장관에게 올리고 지방은 관찰사에게 올린다. 그렇게 한 뒤에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사원부에 신고하고 그러고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신문고를 친다. 신문고는 일군부 당직청에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해야 되는 일들, 이런 법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국가를 다스리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의 중앙통치기구 다시 한번 좀 제대로 볼게요. 자, 통치제도의 정비, 이거 거의 정도전이 여러분들 잘 마련해 놨다고 했어. 자, 중앙정치기구를 보면은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왕 바로 밑에 있는 국정 최고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상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으로 되어 있어 3명의 정승이 있어요. 자, 이들의 합의로 정책을 심의하고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검사하는 거죠. 심사하고 결정하면서 국정을 총관리를 하는,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의정부에서 여러분들 정책이 결정이 됐어. 그럼 실제적으로 그걸 해주는 거는 밑에 있는, 의정부 밑에 있는 6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6조는 정책을 집행하는 걸 담당을 하면서 각각의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마다 맡은 일이 각각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전문성 그리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6개로 나누어가지고 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 3사. 이거는 퀴즈에도 나와요. 3사 아셔야 돼. 3사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 근데 이건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3가지 기관을 합쳐가지고 3사라고 부르는 거거든. 자, 3사는 사원부라고 하는 기관, 사관원, 홍문관, 앞글자 따서 사홍이라고 외우세요. 사사홍을 합쳐서 여러분들 3사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표 한번 볼게. 이거 너네 학습지에도 넣어놨어. 사원부는 뭐 하는 거냐면 감찰하는 거야. 이거는 사람들 제대로 하나하나 감찰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풍속들,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 잘못된 것도 교정해주고, 이거 약간 감사하는, 감사원 같은 역할이야. 사람들 감시하는 거. 그 다음에 사간원은 뭐냐면은 간언이나 간쟁하는 건데, 간언 간쟁이 뭐냐면 왕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야. 요거 밑에 있는 것처럼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건 아니죠, no 하는 거 바로 간쟁, 간언한다고 하거든. 이걸 하는 기관이 사간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홍문관은 아까 성종이 설치한 거라고 했잖아. 집현전 계승한 학문 연구기관이자 왕이 뭔가를 물어볼 때 왕에게 의견을 알려주는 고문 역할을 해주는 거야. 고문이 의견을 알려주는 역할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은 왕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기본적인 기관이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설치한 이유가 뭐겠어? 왕한테 왜 싫은 소리하고 왜 사람들 감시를 하겠어? 누군가 권력을 독점하거나, 왕이 혼자 권력을 독점하거나, 아니면은 누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거,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했다는 거죠. 이거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3사라고 한다고.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자, 그리고 기타 기관으로 국왕의 비서기구, 승정원, 스케줄 관리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국가에서 중죄인을 처벌하는 의금부, 예를 들어서 뭐 역적, 난을 일으키려고 한다거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거나 이런 국가의 완전 죄인들, 중죄인들 처벌하는 게 의금부. 그 다음에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거,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시청 같은 역할하는 거야. 서울시청 같은 거, 한성부. 그 다음에 역사를 편찬하는 거, 너네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있지, 그런 거 편찬하던 기관, 춘추관. 그리고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이죠, 성균관. 이런 것들도 조선의 기본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방행정제도 한번 알아볼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국을 8도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발도 비비면 할 때 8도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 자, 여러분,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몇 개야? 8개잖아. 그지? 이렇게 8개로 구분을 한 거고, 이 도 아래에는 무슨 부, 무슨 목, 무슨 군, 무슨 현,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합니다. 자,
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전라남 도지사 있는 것처럼 도에는 당시에 관찰사가 있었어. 관찰사. 자, 그러면서 도 아래에는 부목군현이 있잖아. 이 관찰사가 이 부목군현 전체적으로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도지사처럼. 자, 그리고 모든 군현에는 지방관인 수령이라고 불렀어. 지방관을.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했다고. 이게 얘들아 고려와의 차이점이잖아. 고려 같은 경우에는 군현이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 지방관 파견, 그리고 파견되지 않아서 주현의 통제를 받는 속현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고려는 지방 구석구석까지 국가에 힘이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해가지고 지방 구석구석까지 다 국가가 관리를 한 거야. 즉 시스템을 보면은 관찰사, 도에 파견된 관찰사가 그 밑에 부, 목, 군, 현 감시를 하고 각각의 부, 목, 군현에는 전부 다 국가에서 파견된 지방관, 수령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무슨 부, 무슨 목, 무슨 군, 무슨 현 이런 데에서는 이런 수령들이 자기 지방을 관리를 하고 무슨 일 생기면 관찰사한테 보고하고 관찰사는 왕한테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수령들이 국가에서 파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방의 일을 잘 모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나주는 당시 목이었어. 밑에 있는 지도 봐봐. 나주는 목이었거든. 나주 목사가 파견이 됐어. 근데 이 나주 사람으로 파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나주에서 대대로 살아온 양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주에 있는 양반들은 유양소라고 하는 자기들의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자치 기구가 있어. 자기들의 기구가 있어. 양반들이 모이는 기구. 지방 양반들은 유양소에서 이 수령이 제대로 하나하나 감시하거나 지방 사정에 대해서 모르는 수령한테 자문을 해줘. 의견을 알려주거나 이런 역할을 해줘. 그리고 당시에는 그 지방에 원래 양반은 아닌데 그 지방에 토박이들 있지. 고려시대 그 향리들 있잖아. 얘네가 계속 남아있어. 근데 고려시대는 향리의 권한이 강해가지고 향리들이 자율적으로 그 자기네 군현을 주도했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조선에서는 타 지방관을 파견을 하기 때문에 원래 이 토박이었던 향리들은 이제 수령의 말을 들어야 돼. 수령을 도와줘야 돼. 그리고 행정실무 같은 거 이제 다 향리가 하는 거야. 세금 걷어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방 시스템은 국가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지방을 다스리되 지방 양반들이 유양소에서 수령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 향리들도 수령을 도와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야. 즉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고요. 향리의 권한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관리등용제도와 교육제도 한번 볼게. 자, 관리등용제도 같은 경우에는 조선 과거 시험이 있어요. 조선도 얘들아 사실 음서가 있기는 해. 근데 음서가 이제는 거의 힘을 못 써. 당시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5품 이상의 관리들의 자손이면은 다 음서가 적용이 됐잖아.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2품 이상 완전 진짜 핵 고위 관리 자손만 가능했는데 그마저도 낙하산으로 가면 쪽팔리다고 다 웬만한 과거 시험을 봤어. 음서가 있긴 한데 거의 과거가 주로 관리가 되는 등용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조선의 과거 시험은 유교적인 소양, 알고 있는 지식들, 즉 성리학 지식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뽑는 문과 시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은 얘들아 무과가 있었어. 이거는 여러분들 무인들, 군인 뽑는 시험. 그 다음에 잡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관, 예를 들어서 의관이라든가 의사 같은 거, 의사나 아니면은 뭐 통역관이나 이런 사람들 뽑는 거 기술관이라고 하는데 기술관 뽑는 시험 잡과라고 있었어. 근데 여기에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 비교해야 되지. 고려랑 조선 과거제도 한번 비교해 볼게. 고려 과거, 조선 과거 비교하면은 조선시대에는 방금 봤죠? 성리학적인, 유학적인 지식 가진 사람 뽑는 문과, 그 다음에 군인 뽑는 무과, 그 다음에 기술관 뽑는 잡과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고려시대에는 얘들아 문과는 있어? 유학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들 뽑는 거. 근데 무과가 없다고 했잖아. 무과 없고 대신에 그냥 저놈 괜찮네, 너 군인해 이런 식으로 뽑아가는 형식이라 그랬잖아. 시험이 아니라. 대신에 고려는 무과 대신 뭐가 있어? 불교 국가니까 스님을 뽑는 승과가 있었잖아. 그지? 그리고 고려도 똑같이 잡과가 있고. 이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 고려는 불교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스님 뽑는 승과가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제 불교를 별로 뭐라 그래야 되지? 권장하지 않아요.
특히나 조선은 신진사대부가 세운 국가여가지고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불교의 폐단을 계속 비판을 했잖아. 그러니까 불교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승가가 그 조선시대는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교육기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유학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앙에는요 여러분들 성균관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 대학교야, 대학교. 대학교 성균관을 여러분들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문관을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최고 교육기관이 성균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유학교육 실시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바로 향교라고 해. 너네 그 나주 곰탕거리 가면은 그 근처에 얘들아 나주 향교 있거든. 이게 나주 향교 사진이야. 이 나주 향교가 전국적으로도 향교 중에서 엄청나게 크거든요. 여기 한번 가볼 필요도 있어. 이미 가본 친구 있을 수도 있는데 조선시대에 이런 교육기관으로서 유학 공부하는 교육기관으로서는 향교가 있었다. 이게 향이 그 시골할 때 시골 향자거든. 시골에 있는 교육기관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방에 있는 학교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어요.